책장을 덮고 내 세계는 변했다. 20년도 더 전에 일본의 반핵운동가가 보여줬던 만평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까마득히 높은 다이빙대에서 다이버가 몸을 풀고 있다. 넓은 수영장은 맨바닥을 드러낸 채다. 과학자들이 다이버에게 안심하고 뛰어내리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다이버가 떨어지는 동안 수영장에 물을 대겠다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바로 이처럼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풍자였다. 이 뛰어난 만평가의 통찰은 정확했다. 과학자와 그들 뒤에 도사린 정치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다이버는 결국 뛰어내렸고 수영장 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다. 불운하게도 앞번호를 받았던 몇몇 다이버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도 도약대는 여전히 용감한 다이버들로 붐빈다. 그 가운데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도 보인다. 도약대 위에서는 앞서 뛰어내린 다이버가 기술이 부족해 변을 당했다고 믿는 분위기다. 덕분에 20세기를 관통해온 이 희대의 사기극은 21세기에도 진행형이다. 만평은 20세기형 사고의 한계도 보여준다. 20세기의 지구라는 행성을 휩쓸었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출구에는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 숱한 희생자의 무덤 위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 인간의 악행에 치를 떨었어도 그들을 둘러싼 자연은 무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의지할 만했다. 그래서 이 만평가는 다이버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뇌수를 뿌리는 순간이 비극의 정점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서곡이 지나지 않았다. 다이버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영장과 수영장 밖의 모든 세상이 변했다. 과거에 우리가 의존했던 사고방식의 고리가 끊어지고 말았다. 지구 자체가 아주 낯선 행성이 되었다. 사랑과 죽음마저도 더러워진 체르노빌.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 김은의 옮김, 세입, 2011년 출판.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하려고 쓴 책이다. 그녀는 체르노빌의 희생자인 소방대원의 아내, 마을 주민, 군인, 해체 작업자, 사냥꾼 등의 입을 빌려 그들이 만난 매우 익숙한,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전과는 너무나 판이한 세상을 보여주려 했다. 체르노빌은 이미 진부한 이야기, 시시한 공포물처럼 됐지만 그녀가 보기에 체르노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무너졌다. 체르노빌 사고로 이 땅에 흩어진 방사성 핵종은 5만 년, 10만 년,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오래 남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마법에 걸린 공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악몽에 빠진 것이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따위 공산당 구호가 애처로워 보일 지경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 책에서 미래의 연대기라는 섬뜩한 부제를 붙였다. 체르노빌 너츠, 괄호 열고, 체르노빌 사람이 겪은 얘기를 쓰면서 그녀는 미래를 얘기한다는 예감에 시달렸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의 제4호 원자로가 몇 차례 폭발 후 무너졌을 때 루드밀라 이그나텐코는 24살,
젊고 씩씩한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와 갓 결혼한 상태였다. 거리를 걸을 때나 상점 안에서나 항상 손을 잡고 다녔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다. 방호복도 없이 출동했던 남편은 6시간 만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비에트 당국은 기밀을 유지하려고 가족도 따돌리고 피폭된 소방관 7명을 모스크바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녀는 모스크바까지 쫓아가 물어물어 남편의 소재를 찾아냈다. 의사와 간호사는 포옹과 키스도 불허했다. 그들은 말했다. 잊지 마세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원자로예요. 얼굴과 몸이 파란색, 빨간색, 회갈색으로 변해가고 날계란이나 물조차 삼키지 못하며 남편이 3주를 버티는 동안 그녀는 틈만 나면 남편을 안아줬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남편이 죽은 뒤 낳은 아이는 간경화로 4시간 만에 죽었다. 그녀 역시 뇌출혈로 미쳐간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려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죽어가는 남편과 아들 곁을 지키지 않은 이도 많았다. 저자는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의 세상에서는 사랑도 죽음도 더러워졌다고 말한다. 그것이 체르노빌이 아우슈비츠나 굴라크, 괄호 열고 스탈린 시대의 강제수용소와도 구별되는 점이다. 소비에트 지도부는 체르노빌 사고 수습을 전쟁 치르듯 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사고가 난 지 9일 만에야 그저 불이 난 것뿐이니 안심하라고 발표했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다. 소비에트 당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80만 명 이상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했다. 그들은 모두 기관총을 들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뭘 쏘려고 했던 걸까요? 저자는 기막혀 한다. 참사에 투입된 군인 중 40%가 자살. 군인들은 집단 자살하듯 일을 했다. 독일제 크레인과 사람 닮은 일제 로봇. 과학자 루카초프가 화성 탐험을 위해 만든 로봇들이 방사성 물질의 내부가 타버려 작동을 멈췄는데도 녹색 로봇, 괄호 열고 군인은 꿋꿋이 일했다. 그들은 원자로 지붕을 닦아냈고 양탄자 말듯 지표를 깎아냈다. 흙에 흙을 묻었다. 삽으로 핵을 퍼냈다. 그들이 없었다면 원자로가 폭발해 유럽은 폐허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전쟁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옥을 경험했지만 빠져나오면 끝이었으나 체르노빌에서의 전쟁은 집에 돌아가서부터 시작이었다. 수많은 군인이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죽음이라도 맞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만큼 죽음의 양태가 다양하고 처참했다. 이미 체르노빌에 투입된 군인 수만 명이 사망했고 그들 중 40% 가까이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죽어간다. 저자에 따르면 아직 많은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체르노빌에서 인간은 자신만 구하고 모두를 배반했다. 짐승의 털뭉치가 방사성 물질의 온상이라며 군인들이 강요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아끼던 개와 고양이를 모두 버렸다. 군인과 사냥꾼이 그것들을 도살했다. 살아남은 개와 고양이는 달걀을 훔쳐먹다 나중에는 닭을 잡아먹었다. 닭이 사라지자 개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는 화분에서 베고니아 잎을 갉아먹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눈은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풍뎅이와 거미, 이를 모를 유충까지 특수 제작된 시멘트 벙커에 묻어버리는 의미 없는 짓을 저질렀다. 삶보다 죽음에 훨씬 익숙한 아이들. 체르노빌의 산하는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인간의 적으로 돌변했다. 땅에서 돋아난 풀 한 포기, 낚아올린 물고기 한 마리, 이름 없는 들새가 사람을 죽였다. 유순하고 친절했던 주변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노인들은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군인들에게도 해도 떴고 연기도 안 보이고 가스 냄새도 안 나는데 왜 피난을 가라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체르노빌을 직접 겪지도 않은 아이들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마치 유리의 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아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친다. 놀다가 공이 풀숲에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가서 꺼내올 생각을 못한다. 자연은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7명의 대머리 소녀가 한 병실에 모여 있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 아이들은 삶보다 죽음에 훨씬 익숙하다. 아이들은 친구가 섭섭하게 하면 너는 방사선 같은 놈이야 라고 외친다. 전쟁통에도 난민 캠프에서도 천진하게 빛났던 아이들의 눈빛이 체르노빌에는 없다. 책장을 덮으면 당신의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내 세계는 변했다.